예, 2021년 7월 23일 배상훈입니다. 서울 고향, 제가 사는 일산, 37도, 38도 훅훅 넘네요. 그냥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덥긴 하죠. 후끈후끈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자기 일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원래 오늘은 팟빵에 녹음이 있는 날이긴 한데 일정이 바뀌어갖고 못 나갔고, 오랫동안 못 갔던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좀 가서 사무 좀 보고 이것저것 하고. 왜 그 열대 지방에 이런데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낮잠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이게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잠깐 쉬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떼약볕 심할 때는 조금 눈이라도 조금 붙이시거나 아니면 잠깐 쉬시거나, 기회가 되시는 분, 사실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죠.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을 테니까. 하여튼 오늘 보니까 이 제주도 사건, 중학생 피살 사건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쓱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 전에 지금 YTN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강원랜드 이걸 취업 청탁 비리 이런 거 기소하고 이런 결과가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 이제 나와요. 결과가 이제 오늘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강원랜드 임원진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죠.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재판이 뒤로 진행되고 지연되고,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재판도 지리지리하고, 이게 이제 가장 가진 자들이, 지역의 토호가 아니면 지역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의 채용, 공기업 같은데 아는 사람들의 채용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일종의 그거를 로비 혹은 어떤 시혜적인 이런 걸로 쓰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런 공기업에 있는 관리자들, 또 역시 전직 그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나온 이것들이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LG의 GD리스트, LG전자의 GD리스트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김경수 사건의 그 건처럼, 물론 김경수 사건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채용 취업 비리를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자체도 없고 그냥 업무 방해.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의 업무 방해에 대한,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실제로 요란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실력자들이 강원랜드 같은 데에 그냥 막대한 엄청난 국민들의 도박 중독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벌면서 그런 어떤 알짜배기 기업을 취업시키는 걸 이제 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자기가 또 다른 어떤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또 다시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 세력을 형성한다든가. 그러니까 동기, 목적, 결과 다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 라고 하는 데는 다른 문제. 왜냐하면 이거 범죄가 되려면은 법에 그게 범죄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범죄인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업무방해죄밖에 없는데, 업무방해 누구의 업무를 어떻게 봐? 또 누구의 업무를 어떻게 얼만큼 방해했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괘씸하고 굉장히 그 금수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진 놈들의 그 대물림 이런 거 다 의심이 되고 결과도 그런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비슷한 형태의, 그런데 실제로는 처벌할 방법이라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애게 벌금, 애게 집행유예, 뭐 사실 무죄 나오는 경우, 무죄라는 건 증거도 없고, 뭐 증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게 증거라는 것이 무슨 불법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원서 내서 면접 봐서 채용이 됐는데, 아니 그 원서 내고 면접 보는 것을 아니 서로 입 맞추고 짝짝꿍하면 뭐 아니 뭐 제가 원래 저기 내 마음에 들어 뽑았다는데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는 유야무야. 기껏해야 뭐 몇 명, 대표적으로 뭐 피레미 좀 잡고 끝났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게 범죄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이게 그 성문법으로 이게 분명히 범죄가, 그러면 그거를 범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근데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은 안 만들죠. 왜? 아니 나눠주기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정권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이전의 정권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여든 야든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유관기관 같은 데에 낙하산 꽂는 거 이런 걸 사실 방지법을 만들어 갖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다 안 하죠. 거기에 채용비리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하죠. 결국은 정치권의 이해득실, 가진 자들의 이해득실, 지역 토호들의 이해득실 다 연결돼 갖고 결국은 힘없는 그냥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공부만 열심히 해내고 스펙 쌓으려고 피똥 싸는 애들만 피를 보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어떤 줄 잘 설고 뭐 이런 애들만 되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죠.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입니다. 그게 LG전자의 디지리스트라든가 뭐 스카이에서의 로스쿨 뭐 로펌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판사들 임용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기업의 채용 비리 같은 거, 뭐 비리, 이제 비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보면서 20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건 이해를 하죠. 당연히 광분하고 분노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준석 같은 애들도 생각해보세요. 뭐 국민의힘의 당 뭐 대표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고는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지만, 애초에 자당에 본인 당에 관련된서 그런데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전에 그렇게 있었던 이전의 정권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채용비리 저지르 이런 애들이 득실득실하는, 근데 그 처벌도 안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준석이 같은 놈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기득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어디 갔느냐? 개탄스럽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죠. 허탈하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라고 해서 뭔가 뻑적지근할 거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 엄청나게 그 큰 비리의 집합,
있는데 문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고 그냥 뭐 아름아름 짬짬이 지들끼리 주고받아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뭐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사교회에서 한다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해봤습니다. 제주중학생 그 사건을 뭐 다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왜 그렇게 그놈들이 그 중학생을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놈은 이미 애시당초 전력이 있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도 이별 범죄를 계속 위협 보복 범죄를 계속해서 전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헤어진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보복 범죄 혐의로 무려 10범의 전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48인데.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 뭐 등등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애가 죽은 것 때문에 웃긴 거라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복범죄를 밥 먹듯이 하는 놈을 집행유예라든가 교도소 단기형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단기형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복범죄를 별거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사만 잘 만나고 재판만 조금 잘 말 좀 하고 눈물 흘리고 막 자해하고 그러면은 좀 빠져나갈 건지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들어가서 자해했다 그러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이 범죄 전력의 초기부터 법은 별거 아니야.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야. 사람 괴롭히는 것도 별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상관없어. 이게 이제 이미 이놈 머릿속에는 학습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저질렀던 공범 그놈도 역시 과거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 밥의 그나물들이에요. 그놈들이 같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이제 혼자 애들 키우고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약점을 잘 알아서 접근하죠. 그래서 처음엔 잘해준 것처럼 하다 뒤에는 갈취하고 폭행하고 소유물처럼 하고 성적은 놀이기로 삼고 돈 갈취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놈들이에요. 마치 강호순 같은 놈들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폭력이 발생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걸린 거죠. 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신변보호를 의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신변보호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적인 CCTV 아니면 순찰 정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놈이 아닌 경우는 뭐가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얘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 넘어 침투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실제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실질화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라.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명단 공개해라.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기엔 그 근거는 뭐냐? 전혀 공개가 안 되죠. 그냥 뭐 이거 신변보호를 의결했고 수준을 결정했습니다라고만 해야 돼 있지 그게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거죠. 이 범인 마흔여덟 그놈의 전과라는 것은 재범 전력이라든가 보복범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걸 안 봤다는 거예요. 제주동부경찰서 놈들도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신변보호를 결정하는데 신변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아이의 죽음에 이 제주동부경찰서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신변보호의 그 형식적인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절차도 개판이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묻죠. 피의자의 전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죄목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죄목 정도 나오고 형사사법망에서 그가 나타난 이 판결문 정도 아니면 수사 정보. 근데 제가 아는 정도에서는 수사 전력군 경찰 내부에는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경찰서를 통해서지만 충분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신변보호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라. 회의록을 남기고 그 근거라고 하는 건 이전에 범죄의 전력, 범죄 전력도 특히 보복범죄라든가 유사범죄에서 있을 경우는 보호 등급을 높여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형식적인 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경찰 애들이 이게 엉망이 개판이라고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엉망이 개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까보면은 규정들이 있어. 근데 쓰지를 않아. 그 경찰서는. 아니면 그 경찰청은. 그러니까 보복범죄라든가 이런 스토킹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 포함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왜 이제 현장을 KBS 기자한테 유족들이 공개를 했는데요. 식용유를 뿌렸나 봐요. 왜 식용유를 뿌릴까? 유족들은 불을 지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용유로는 불이 이렇게 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죽여서 불을 지르려고 했으면은 그렇게 식용유 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건 방화보다는 뭔가 다른 고문,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묶어놓고 고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했겠죠. 지금 이 현장이 너무 참혹해갖고, 그리고 얘는 그래도 자기 엄마를 지키려고 맞서 싸우다가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냐? 근데 상황을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6살짜리가 맞서 싸울 줄 아니까 이 놈은 자기 공범을 대동한 거죠. 혼자는 애매하니까. 그래서 묶어놓고 고문을 하고, 아마 이 상당히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쉽게 안 죽였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고통을 많이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애당초 그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을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보니까, 그럼 분명히 왜 저렇게 잔인하게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토마토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의 범죄는 당사자보다 당사자의 가족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노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구라 사건에서, 김홍희 사건도 시작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보다 당사자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고통을 받게 한다. 이게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경찰청 놈들은 왜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갖고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엊그제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열리지 않았나 봐요.
니들이 뭔데 그거를 개최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개최를 안 하고 해도 얘네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아무런 그냥 진상공개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열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 책임 없다.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즉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 처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한테 그런 걸 처벌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은 적어도 어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자체 징계 아니면 자체 징계를 넘어서서 어떤 법적인 어떤 단계를 넘어섰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경찰을 처벌하고 검찰을 처벌하고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되는 거죠. 무소불위에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다? 조직 이기주의를?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신상 공개를 했으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죄수 더더욱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이고, 하여튼 근데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애가 16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오고 그냥 귀찮아 도망가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 엄마는 죽었겠죠. 결국은 자기 엄마 살리려고 얘가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세상에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더 나빠지기 전에 초기에, 즉 이놈이 이전의 여자들을 공격해서 보호범죄를 한두 번, 두 번 할 때, 그때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특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의 이 사업 행정 시스템은 범죄자들, 더 큰 범죄자를 만들고 보통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범죄 시스템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정의는 애당초 없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판사들이 정의를 주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아주 소수나 관심을 갖지, 대부분은 그냥 직장인일 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 이런 애들. 어쨌든 좀 다시 한번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 아니나 다를까 공군 부사관 사건에서 군 검찰, 국방부 검찰이겠죠,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그리고 양성평수센터장 공군 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어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누굽니까? 어차피 군검찰, 군법무관 관련된 애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인원이라고 하지만 그 법의 근어물들 아닙니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봤자 외부 위원들이 이렇게 와서 어차피 이런 애도 대부분 변호사 애들일 거고, 그 변호사도 대부분 군법무관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우호적인 애들일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다 의미 없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 구성 자체를 밥그릇을 공유하지 않는 애들로 하지 않으면은, 즉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들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차피 그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군검찰도 지들 그 밥의 근어물들인데, 어차피 우리나라의 군 법무관이라든가 군 쪽에 있는 애들이 다 거기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들인데,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하기 싫어하고. 왜? 그 변호사 업계에서 또 쟤들한테 좀 안 좋게 하면 자기들이 또 불이익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쪽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구성을 해야죠. 그럼 그런 얘기 하겠죠.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전문성은 개똥. 니들은 전문성이 있어 하고 이따위로 수사심의를 결정을 하냐.
사실 같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뭐 전문성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수사심의위원회 자체의 무슨 위원회 이런 건 하등 쓸모 없습니다. 이게 노무현 저 문재인 시대 이때 했던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갔는데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냥 거수기 역할을 결국은 피레미들만 잡고 왕건이들은 다 알아서 합법적으로 놔주는 거죠. 네? 이번은 별자리들이라든가 힘 있는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무슨 센터장이나 무슨 구선 변호사 하나 정도 걔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따위로 해놓고 군 검찰 놈들이 해놓고 그냥 우리 요만큼 했어 라고 하겠죠.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사단 윤일병 사건. 왜 그따위로 국가 손해배상 그따위로 되는지 우리나라의 법조계 애들은 다 거기입니다. 해봤자 그놈이 그놈들인 거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애들을 중에 대법관을 해야 되고 헌법을 바꿔서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그냥 자격시험화해서 낮게 팍 풀어놓고 그리고 법관 소위 말하는 사법 행정권을 과감하게 판사가 아닌 자들로 구성을 하고 과감히 배심원제를 도입을 하고 이런 종류의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번에 개헌이 필요하다. 반드시 무슨 대통령제 몇 년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법, 군 사법 그리고 군 검찰, 그러니까 검찰 사법에 군이든 아니면 군이 아니든 사법 판사들, 군 판사, 검사, 경찰 개혁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토지 공개인약부터 시작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땅을 가지고 돈벌이 못하게끔 그리고 불로소득 없게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자, 30분 전에 끝내야 돼 갖고 첫 번째는 여기까지.